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1,800을 회복시켰던 코스피의 저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월요일 날 1,807선 저점이었고 어제 1,802선이 저점이었고 오늘 1,801선까지 밀리면서 그래도 역시 1,800은 지지받는구나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나흘 만에 1,800이 다시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Q3가 안 나와서일까요? 글쎄요. 중국의 북한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판에 더 밀린 점은 어째 석연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 중심이 된 삼성전자의 흔들림, 여기에 블록딜 이슈로 딱 팔기 좋은 현대차의 재료들, 게다가 현대중공업발 업황 부진 우려가 조선주 전체를 끌고 내려갔던 하루입니다. 내수주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아주 큰 폭 쏟아졌던 날인데요. 9일째 밀리는 코스닥은 더 불쌍하죠. 정확한 종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는 유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막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반락한 후에 북한의 중대 보도 예고의 11시경부터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죠. 북한의 발표 후에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수 소폭 만회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외국인의 추가 매물이 나오면서 1,800선을 끝내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61% 하락한 1,79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장 1,000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1,3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막판 1%가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9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9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482선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반락한 후에는 약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코스피와 함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61% 하락한 4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은 외국인만이 팔았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232억 원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개인 역시 동반 매도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도입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막판에 쇼커버로 인해서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하락한 1,142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CSR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막판에 2%가 넘게 밀려났습니다. 오늘 주당 24,000원씩 하락하면서 114만 4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도 2%가 넘게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네요. 오늘 기아차 역시 1% 넘게, 현대모비스도 1.79% 하락하면서 27만 5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2%가 넘게, 현대중공업은 오늘장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도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22,2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5% 하락하면서 29,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2% 넘게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가 1.09%, CJ홈쇼핑 역시 1.62% 하락하면서 18만 8,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이 유일하게 상승폭을 밝혔네요. 2.26% 오르면서 47,5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포스코 ICT가 1.62%, CJENM 역시 3%가 넘게 하락하면서 24,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IT 업종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SK하이닉스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SK하이닉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1.2% 하락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21,750원에,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기 역시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운수장비 내에서 조선주들의 낙폭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루 만에 재차 하락 전환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22만 원 선까지 밀려났죠. 주당 만 원씩 하락하면서 22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도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TX조선해양이 3.87%,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4.85% 하락하면서 24,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본입찰 결과가 알려지면서 해당 저축은행과 우선 협상 대상 기업 주식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오늘 솔로몬 저축은행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우리금융이 2.64% 하락하면서 11,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2.71%,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도 각각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오전 12시경에 중대 보도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과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발표가 김정은의 원수 칭호를 수여한다는 내용에 그치면서 오름폭을 대부분 반락하고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휴예대는 4.53% 하락하면서 2,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퍼스텍도 3%대, 그리고 빅텍도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웰크론이 3.83% 밀려나면서 2,38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남북 경협주 이어서 살펴보시면 오늘 남북 경협주는 이화전기만이 상승분을 밝혔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7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광면전기와 좋은사람들도 각각 1%대로, 그리고 선도전기도 2.74% 하락하면서 2,6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섬유의복 관련 주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LG패션은 5%가 넘게 밀려나면서 2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섬이 6%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경방 역시 1.1%, 그리고 신원도 5.15% 하락하면서 1,2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초복이라는 삼계탕 대목을 맞았지만 닭고기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림은 2.69% 밀려나면서 3,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마니커도 2.4%, 동호 역시 3.59% 하락하면서 3,2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2년 상반기 호실적을 내담지만 주가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주당 2,500원씩 하락하면서 17만 4천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앞서 최근 3일 연속 큰 폭으로 주식 쇼핑을 해줬었던 기관이 모습을 감춘 날입니다. 기관 변심에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반 흔들기, 시장은 힘이 없었습니다. 1,794.91이 오늘 종가인데요. 자, 이 밖에 시장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들어보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에 계시는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계시는 전지호 대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속 이어질까? 두 번째, 모멘텀 부재한 시장 홍보 장세 계속되나? 세 번째, 유로존의 회복, 올해 안에는 안정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만년 저평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금융주들, 하반기에는 좀 며칠 들까요? 네, 오늘 장중에 북한 얘기 전후로 해서 2,000계약 넘게나 순매도 움직임을 보였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누적으로 26,000계약 정도 쌓여 있다고 하는데 더 팔 여력이 있는지, 되감아 줄는지요. 두 분의 의견 제가 이슈에 읽으면 OX 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도 지속된다. 외국인들은 선물을 계속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 분 의견 같으십니다. 먼저 장준호 대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으면 한 2만 계약 정도 추가로 더 팔 수도 있는 외국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우선적으로는 지금 2만 6천 개라는 좀 안 좋은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네. 대부분 2만 개가 넘어간다면 시장 흐름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X 들었고 네. 우선도 이 반등이 자체가 뭐 큰 폭의 반등이라 보기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거는 확실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뭐 최근에 IMF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뭐 점점 각각 3.5랑
내년 같은 경우는 3.9로 좀 하향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이 점차적으로 안전 자산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만 갈 수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경기 부양 정책이 아무래도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계속 진행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경기 부양이 실행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 둔화 분위기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는 좀 당연한, 선물을 조금 사주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예.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요, 오늘도 막판엔 또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 샀지만 그제, 그리고 그 전에 7월 13일에도 보면 소폭은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굉장히 많이 기회만 있으면 팔았다가 또 막판에 조금 이렇게 덜 팔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적으로 소위 선물에서 단타를 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선물을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예. 당겼다가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동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짧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글로벌을 크게 봤을 때는 뭐 벤 버냉키 의장이 아직 지금은 안 좋게 얘기했지만 예. 나중에는 그 뒷 배경 자체가 뭐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을 만들기 위한 걸 본다면 예. 외국인이 계속해서 선물을 계속 팔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네. 뭐 선물을 계속 뭐 외국인이 장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보면서 계속 밀어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감아 올려서 이제 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기 하는 그런 기간 조정의 그런 흐름 쪽으로 가다가 상승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정 부분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우리 장준호 대리님처럼 그 되돌림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되돌림 정도의 약간의 매수 정도만, 제한적인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쯤 그런 게 나올까요? QE3는 한참 뒤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 자체는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예. 뭐 글로벌 경기 자체도 계속 안 좋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쪽만 계속 가다 보면 어차피 글로벌 공조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지금 뭐 소폭 반등에 봤을 때 지금 이제 1700이 오늘 조금 깨졌는데, 1800이. 그렇죠. 1800이 오늘 조금 깨졌는데, 요 부분에서는 다지기를 한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가다가 9월 12일이 이제 독일이 그 유럽 안전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이제 헌법이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ESM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그 부분까지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럽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전체적으로 또 이제 중국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번에 1개월 단위해서 기준 금리를 2번이나 이제 인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뭉쳐졌을 때는 뭐 그때 이제 반등의 시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사실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가 9월 12일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 장이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어떤 그렇죠. 결과를 내느냐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계속 눈치 보기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시는 전재우 대리님, 이제 9월을 얘기하십니다. 장준호 대리님 아시죠? 저희 7월 달에 오르나 막 얘기했는데, 오늘 새로 오셔서 이제 9월 정도나 돼야 알겠습니다. 이제 상승 포인트가 점점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곧바로 넘어가 보면 얘기를 좀 더 쉽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증시 횡보장 좀 더 이어질까? 자, 의견 보여주십시오. 전재호 대리님 의견을 안 봐도 알 것 같지만요. 횡보장 이어질 것이다. 횡보장 이어질 것이다. 자, 장준호 대리님, 일단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버냉키마저도 모멘텀을 지금은 안 줄 것 같은 그런 예. 움직임이에요. 우선적으로 지금 같은 이슈가 보면 횡보장이 이어질까란 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장을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예,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1800에 대한 믿음이 그나마 좀 있었잖아요. 상승 모멘텀은 없더라도 이렇게 네. 되면은 지지에 대한 믿음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가 그 1780선에 대한 지지가 한 5월달 들어부터 한 4차례, 오늘까지 네. 한 5차례 정도 있었는데 매번 직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에 대한 강화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좀
좀 더 어느 정도 신뢰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냉키 의장의 뭐 QE3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뭐 시장의 실망 매물이 출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 지표가 부진하고 계속적인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다면 QE3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분명히 언젠가는 작용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향후 증시의 뭐 우려가 어느 정도 미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행보장이기 때문에 아까 좀 말했듯이 1800 이하선은 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1850선, 1900선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매도까지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수를 한 1780, 1850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아까 뭐 9월달 ESM의 합헌 여부, 독일 헌재 판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네. 미국에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는 없었지만 오늘 밤에도 아직 하원의 연설이 예정이 좀 돼 있고 네. 8월 달 FOMC가 8월 1일 날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또 그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네. 이제 과거에 거기에서 2차 Q2가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9월까지 시장이 이렇게 횡보장일까요? 횡보장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이제 해외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그 버냉키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입장을 내놨고 그다음에 미국 GDP가 2011년 하반기는 2.5% 성장한 이후에 2012년 1분기에는 1.9%로 둔화가 되고 2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제 각종 실물 경제 지표는 이제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실업률 하락률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좌절스러울 정도로 느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의 입에서 이러한 암울한 입장을 이제 계속 공식화하는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이제 2010년도 7월달 이제 버냉키의 이제 상원 출석 발언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던 그런 미국 경제를 이제 커다란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언급을 했던 사람이 또 버냉키였고요. 네, 분위기를 딱 만들어 그렇죠. 놓고. 분위기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높은 실업률과 주택 경기와 이제 제조업 뭐 부진 이런 걸 이제 예를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고 또 그때 또 S&P 500 지수 자체는 또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1.28%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 발언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 다 이제 이제 2차 양적 완화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서막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이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때 분위기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8월 27일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버냉키는 사실상 이제 2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그렇죠. 1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이제 정책 공백기 동안 그 계속 박스권 장세를 계속 유지해 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잭슨홀 연설 이후에 이제 9월 초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상승 국면 쪽으로 접어드는 그런 촉매제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2010년도 그때랑 비슷하다고 많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이제 정책 공백기에 따른 그런 실물 지표 부진이 계속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시 11월 달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고 또 올해는 또 대선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럼 엮여지는 아까 독일 부분들이 ESM 있었죠. 예. 이제 뭐 합헌 여부 결정나는 9월 초 아니면 8월 말 요때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공백기라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홍보를 제가 9월 초쯤으로 이제 그때 저는 제가 그 이벤트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일정들을 맞춰봤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9월 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굳이 네. 매매할 필요가 없네요.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뭐 사고 팔고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네. 그때는 하고 네. 이제 뭐 매일매일 나는 매매를 안 한다 그러신 분들 9월 달에 들어가도 안 늦겠는데요? 일단 뭐 제가 장을 보는 방향은 크게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예.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박스권 안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 안에 이제 어떤 상한선,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쪽의 이 전략을 가다가 이제 9월 초쯤, 이제 8월 말쯤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냐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박스권으로 하다가 역시 같은 의견으로 나중에 이제 바이앤홀드 쭉 들고 가면 수익이 나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쪽 보시고 지수 밴드는 어느 쪽?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네. 성향 파악이 안 돼서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오늘 1800이 깨지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막판에 시장을 못 보고 와서 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사실 지금 1800이 깨졌다는 것 자체는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정말 약하구나. 그걸 정확하게 이제 좀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거래대금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워낙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투심 자체는 굉장히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리적으로는 어떤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깨져서 투심은 좀 더 나빠질 수 있다. 거래를 좀 더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장을 조금이라도 받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조금 버텨주는 그렇기 때문에 횡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꾸 이제 믿고 들어갔는데 1800을 자꾸 건드리니까 약간 짜증스러워하는 개인 투자자가 느는 반면에 1800 미치네 하면서 사주는 기관 때문에 박스권의 어떤 횡보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유로존 회복. 아이고, 유럽 얘기를 제가 앞으로 몇 달 뒤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로존 회복 올해 안에 안정될 수 있을까요? 자, 유럽 올해 안에 안정되기 어렵다. 아, 역시 올해 안에는 유럽 문제 해결되기 어렵겠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재호 대리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유럽이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냥 첫 번째는 환율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원을 하고 나서부터 지원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ECB가 지원하려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럽을 도우려면 계속 돈을 찍어내서 돕든지 일단은 유로화 자체가 일단 양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유로 환율 자체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던 그런 뭐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뭐 어떤 유럽 자금들 자체는 달러화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네, 달러 가치가 예. 올라가니까 달러화 쪽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가 계속 되고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존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유럽 쪽으로 뭐 수출을 하거나 그런 산업을 하는 쪽에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또 그 자금이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율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유럽의 문제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한 개는 유럽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기질적인 측면도 네. 뭔가 빨리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성향을 언급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지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 또 뭐 옛날부터 계속 잘 살아왔던 나라 어떤 여유가 있는 나라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뭔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좀 느긋한 그런 그 유럽 사람들만의 어떤 성향 자체가 네. 지금 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 때 굉장히 빠르게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네. 국민성 자체로 빠르게 이제 회복시키는 데는 국민성도 좀 작용했다라고 네, 유럽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금을 모을 사람들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럽 사람들의 성향 자체도 이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는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독일 사람들이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지만 독일 사람들의 그런 예전에 그 지금이 독일의 위치까지 올라오기 전에 예. 그때 그 주변국의 어떤 뭐 좀 유린을 당했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전후의 상처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독일이 결정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게 걔네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네, 이 유로화 상황은- 약세 덕을 보고 있죠, 지금 예, 예. 독일이.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안 좋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기 장준호 대리님, 전재호 대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되게 재미지지 않아요? 그러시고요. 그렇죠. 네. 전재호 대리님 나중에 얘기 그냥 쭉 뭐 세계사 뭐 이런 거 쭉 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어쨌든 유로화를 보더라도 유럽 사람들 성향을 보더라도 이거 유럽 문제는 올해 안에 끝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었고, 자 조금 더 이제 뭐 재미지다기보다 좀 냉철한 분석, 또 색깔이 달라도 재밌습니다. 우리 장준호 대리님이 보는 유럽 이슈. 우선 아까 정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정치사적인 얘기도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유로존이라는 이 위기가 지금 경제 위기보다는 이제 정치적 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유로존 위기가 미국 금융 위기 당시보다 지금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로화라는 단위 통화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은행 통합과 재정 통합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만 같은 걸로 쓰고 사실은 안 그렇죠. 묶여 있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재정 통합만이 이제 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하반기에 다 풀릴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는 정치적 사안이 풀리기 위해서는 정말 극한데 정말 안 좋을 정도로 그 정도의 사안까지 몰리지 않는 한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 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유럽연합 그 정상들이 이제 유로 안전 기구에서 이제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지원을 하고 급한 불을 껐는데 그 약효가 굉장히 금방 달아버렸죠. 네.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와 이제 좀 있으면 또 유로존에서 이제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가 지금 뭐 그 구제 금융 요청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제 유로 안정화 기구가 5천억 유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 지원할 수 있을까? 네. 분명히 한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돈은 없는데 자꾸 그쵸. 달라는 나라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한계가 분명히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아마 각국 정부가 이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유로본드 같은 걸 발행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유로존 위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갈 수 네. 없는데 유로본드 발행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독일이 절대 양보를 안 그렇죠. 하겠죠. 아무래도 예. 각국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사실 재정 통합, 뭐 은행 통합 이런 것들이 다 또 정치적 이슈로 결국 또 맞물려 있는 얘기라 유럽은 좀 이 문제가 오래 가겠다. 올해는 역시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만년 저평가 얘기를 듣고 있는 금융주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까요? 자, 금융주 하반기에도 어렵다는 얘기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십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 금융주, 미국의 금융주 지금 어닝은 예상외로 좋아요. 물론 네. 보수적으로 실적을 예상했었습니다만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 그죠? 우리 금융주, 하나금융지주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하나의 금융지주사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하반기에는 이쪽 금융섹터가 좋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정평가를 받아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유로 위기라는 단어가 첫 번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정부의 규제 환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한 유럽 재정 위기가 부각된 작년 8월부터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은행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22% 정도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유럽이라는 글로벌 대외 변수와 이제 대선 앞둔 상태에서 은행들의 이제 정부의 규제 환경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계절적으로도 하반기부터는 좀 아무래도 판관비가 더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기 네.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 또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순이자 마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안전 자산보다는 이제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험성 있는 자산으로 금리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니까 내린 것도 있고 글로벌리 동조 차원도 있지만 이제 가계 대출 좀 많이 써라. 대출 이자를 낮춰줄 테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은행은 좀 장사를 못 할까요? 뭐 어느 정도 그 순이자 마진 자체가 근데 은행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이 이제 유동성 있는 장세로 이제 옮겨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산을 유도하기 위한 거지 은행같이 이런 안전자산을 네.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순이자 마진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하반기 쪽으로 가도 별로 이렇게 조금, 예. 좋아질 것이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은행주 중에서 조금 뭐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을 고르려면 저는 이런 KB금융이나 우리은행 막 이런 종목보다는 좀 중소형 금융주 같이 지역은행들. 그렇죠. 매년 정부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 금융주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지역 경계가 좀 좋고 지금 성장성이 좀 높아 보이는 BS 금융지주가 좀 그래도 네. 예전에 금융지주- 부산은행. 네, 그렇죠. 금융지주 중에서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BS 금융지주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적으로는 금융주 자체는 매력적이 않다는 게 저희 예. 생각이고
그 중에서 고르려면 이제 BS금융지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재우 대리님의 금융주 보는 시각은 또 어떨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겹치는 거 좀 빼고.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뭐 분석을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좋게 설명하고 뭐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제가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예. 은행도 뭐 제 주변에 뭐 많고 제가 일단 금융권에 있는데 네. 사실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체감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은 어차피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런 네.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느끼기에 힘듭니다. 예, 그렇죠. 길거리 현대차가 많이 보이면은 현대차 주가도 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제가 종사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까지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업계에서 겪고 있는 현 체감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좀 의견이 같으신지요? BS 금융지주 같은 지역 은행들은 그나마 좀 규제 리스크를 덜 받지 않느냐? 네. 굳이 고르라면은 이제 4대 금융지주사보다 네. 이쪽이 더 낫다. 거기는 의견이 같으십니까? 네, 굳이 은행 업종에서 고르자면 뭐 대구은행, DGB DGB, 금융지주나 예. 뭐 BS 금융지주나 그런 쪽이 어차피 지역에 대한 그런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기반에 대한 수요는 그게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형 은행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지금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와도 지역에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외람되지만 우리 전재우 대리님은 네. 어떤 지역에? 아, 예, 제가 말투가 좀 그런데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아, 예. 그래서 얘를 또 DGB 금융지주로 아니시겠죠? 자, 금융주를 아주 좋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 두 분이신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좋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알아보는 해결의 키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흘 만에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1800을 붕괴시켰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1780을 하단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 아직은 괜찮나요? 매수해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항상 제가 한 4주 정도 나왔는데 항상 얘기할 때 보면 1800선 지금같이 1800선 무너진 상태에서는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이후로 1780선이 이제 5차례나 지금 매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가 그리고 신뢰성이 어느 정도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 재정 리스크가 좀 지속되고 있고 뭐 글로벌 주요국들이 경기 뭐 팬더멘털이 좀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지지선 이탈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뭐 기업이 이익이 이제 회복되고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쪽 업종을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장준호 대리님은 어느 쪽 좋게 보세요? 아까 역시 금융주는 좀 보수적인 예, 의견이셨고. 금융주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네. 저번 주랑 비슷하게 우선 이익 성장률이 좀 돋보이고 아무래도 이익 전환이 좀 쉬운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와 타이어 업종 그리고 게임주나 이제 중국 관련 여행 수행주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부품이죠? 예,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네, 자동차 관련 부품주. 예, 여기 있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자동차 예. 부품주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 들고 오셨다니까 잠시 후에 또 관심 종목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전재우 대리님만의 시간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미지게 또 쏙 알기 쉽게 전략을 좀 세워 주십시오. 관심 업종 궁금한데요. 관심 업종은 사실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화학 업종 대형주 중에서 화학 업종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화학 업종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중국이 좋아져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나마 소재 업종 자체의 특징이 그런 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주 중에서 화학 업종 중을 계속 볼 때는 뭐 크게 사범직한 종목들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렵고요. 네. 중소형
화학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후성 같은 부분도 뭐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오지만 조금 더 좋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낙폭 과대했다가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그 두 가지 그런 종목들이 또 뭐 중소형 화학주 그런 쪽으로 매매를 조금 해봄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주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SM이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 지금 같이 장이 어수선하고 할 때는 그런 밝은 분위기의 그런 주식들이 또 네.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나 그런 이제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그룹이나 멤버들이 많이 나올수록 어차피 이익은 늘어나고, 또 지금 이제 2분기 때는 또 실적도 웬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엔터주도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얼마 전에 TV 스페셜 같은 데서도 네. 뭐 한류에 대해서 한번 또 크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도 뭐 제가 뭐 외국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가끔씩 물어올 때가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아, 영어로 묻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아 정말 이게 관심이 지금 생각하는 뜨겁구나. 것보다 좀 예. 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업종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화학주는 좋게 보지만은 이제 중소형 화학주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큰 틀에서 1800 부근에서의 주식 매수는 동의하십니까? 근데 전화로 문의 많을 거 아니에요. 네. 1800 깨졌는데 하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뭐 있는 현금분을 전부 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일단 사고 상황을 지켜보자, 저는 그런 주의고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1800이 깨졌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 지금이 뭐 무조건 저점이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다 사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축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기서 크게 더 많이 밀릴 부분은 없다. 지금 어느 정도의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가서 또 올라갔을 때 또 팔고 나오는 예. 그런 횡보장에서 적합한 전략을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점차 네. 사들어가는 쪽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도 같을까요?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 만에 1800이 깨졌습니다. 보통 1800 밑에서 기관이 사주는데 오늘은 변심했지만 내일은 기관이 받쳐줄까요? 간단하게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버냉키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금요일 그 코스피 지수는 뉴욕 징수 상승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 리스크가 고조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회의 연설 실망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과 경제지표 호조 소식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 소식으로 국내 증시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하며 시작했는데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낮 12시에 중대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했고 12시 발표 이후에도 오후장 들어서도 국내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지 못하고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결국 18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기대감을 좀 걸어봤지만 시기적으로 역시 좀 빨랐다라는 생각도 좀 뒤돌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또다시 버냉키 의장이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상원에서 하는 Q3 얘기를 하원에서 할까요? 또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가 고용시장 악화 분석을 하니까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7월 증시 전망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7월은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실적 악화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1800선이 PBR 1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1800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좀 그 증시가 반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대비 3분기는 실적이 다소 개선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10월이면 신정부의 전인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개선될 걸로 보여서 PBR로 보나 아니면 향후에 그 펀더멘털로 보나 8월 이후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 7월, 8월 초 넘어서까지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좀 기록할 수 있는 만큼
뭐 1800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뭐 9월로 들어가면서 그 중국에 대한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 그리고 뭐 10월 신정부 전인대 등을 고려하면 뭐 중국 관련 뭐 펀더멘털 외에도 센티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소재, 뭐 말씀하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때쯤 되면 또 애플 같은 경우에 신제품 아이폰 5가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그 신제품에 대한 주식 기대가 애플 쪽은 좀 소멸되고 오히려 외국인 자금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IT 업종도 관심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긴 시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해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긴 시각으로 한 8월 이후 반등을 노리면서 IT 쪽이나 화학주 사들어가면 좋겠군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뭐 블록딜 개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안 좋아진 자동차 완성차 쪽이나 혹은 현대중공업발 전체적으로 오늘 다 밀린 조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어닝 자체가 조금 뭐 견조한 만큼 뭐 계속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을 땐 저가 매수를 좀 나서도 되지만, 조선보다는 이런 중국 관련 센티 관련해서는 화학보다 좀 낫다는 관점에서는 뭐 조선 업종보다는 하반기엔 좀 화학 업종에 좀 관심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중국발 뭐 이렇게 많이 밀렸던 섹터 가운데 고르라면은 조선보다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화학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9월, 8월 말 보고 IT나 화학주 사도 되는 장이라는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뭐 제조업이라든가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준호 대리님이 신흥기계 언급하신 바 있는데 밀리면 사실 더 사기 위해서 손절가도 안 잡으셨잖아요. AS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일 전에 큰 폭의 하락 나오고 제가 매수한 월요일도 큰 폭의 하락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믿고 그 손절 라인보다는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 3일 전이나 오늘 같이 장중에 크게 밀렸을 때는 한 번씩 매수하시는 게 비중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자 매매 주체를 보셔도 최근 떨어진 이유가 투신권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그 투신권 매도가 나왔지만 신흥기계 많은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가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투신권에서 이제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기계 같은 거는 좀 꾸준하게 좀 인내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여전히 16,500원. 그때 사실 장기로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그렇죠.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투신권도 다시 사준 신흥기계 장기로도 좋고 16,500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대결을 펼칠 종목 두 분 모두 한 종목씩 갖고 나오셨다고 해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전재우 대리님의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아까 얘기하셨던 섹터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금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는 2분기 매출이 685억, 영업이익 58억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750억, 영업이익은 65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다변화 전략과 유럽, 아시아에서 이제 그런 전략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이런 부품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퍼 자체가 4.1배 수준이고요. 네. 이제 천안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외형이 성장되면서
그런 이제 캐파 자체가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형 LCD 모듈 만드는 디스플레이텍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2주 전에 민용화 차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민 차장님은 직접 뭐 탐방도 가셨는데 같이는 안 가셨나 봐요. 같이 간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네. 지금 뭐 이게 한 4월 달부터 약간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460원에 끝났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원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요 하단선 자체도 뭐 한 3,200원, 3,250원 요 선에서 또 뭐 좀 추가적으로 조금 크게 매수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오는 걸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셨다가 뭐 직전 고점 부근에서 또 다시 매도를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길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의 그런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사도 되는 거죠? 예. 디스플레이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준호 대리님의 종목, 아까 차 부품주라고. 네. 항상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제 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S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SL요. 예, 들어온 그 종목 추천 이유는 우선적으로 주요 납품처가 현대자동차와 GM입니다. 최근에 그 현대자동차 6월 판매 자동차 수가 늘어났고 GM 또한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1, 2분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좀 많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 해서 5월까지 신규 수주가 한 33%밖에 안 되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자동차들 그게 많이 팔릴 걸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졌네요. 예,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우선적으로는 매수가는 2만에서 2만 1,000원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 내일 바로 시초가를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2만 5천 원 선에서 2만 2,500원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우선적으로는 2만 원 해놨는데 내일 정도에 그 2만 원 깨진다면 거기서 한번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만 원 깨지면 요것도 손절 가격 잡아놨지만 추가 매수해야 될 만한 상황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투자자발 매체를 좀 보신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 5거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신권 매물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충분히 매수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수익률 펀치 종목 압축해서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우리 전재우 대리님은요, 디스플레이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소형 LCD 모듈 만드는 업체인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천안공장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시초 매수 목표가는 3,800원 전고점 부근, 손절가는 3,200원대 중반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장준호 대리님의 자동차 부품주 추천, 오늘 SL이 얘기가 나왔죠. 일단 하반기 대규모 수주, 상반기 못했던 거 기다리고 있고요. 기관에 약간 부담이 있지만 외국인에 또한 기대를 해봅니다. 수급적으로요. 목표가는 22,500원, 매수가는 내 10초도 괜찮겠다. 손절가는 2만 원 깨지면 추가 매수까지 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LG화학의 2분기 실적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